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언론기관의 발달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클래스의 이제 중간고사 이전 그 녹화분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 내용을 10월 달분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놓을 건데요. 학생들께서는 여기까지 잘 보시고 또 그리고 다음 주에 실제 수업에서 만나서 나머지 내용을 하면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끝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요, 언론기관의 발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화기 언론이 등장하는 게 이렇게 좀 몇 개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험에서도 아주 그러니까 뭐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나오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학생들께서 간단한 내용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언론기관의 발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 뭐냐라고 그러면 이제 한성순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성순보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방문국에서 만들어서 신문이고요. 이거는 당시 이제 사회를 반영을 하는 것처럼 완전히 순한문입니다. 순한문이고요. 그리고 관보적 성격,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신문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벌이고 있는 주요한 그런 일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알리는 성격이 강했고요. 이것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주로 개화파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에 1884년 갑신정변 이후로는 개화파들이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갑신정변 이후에 폐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이제 우리나라의 신문이 등장하게 된 게 이제 독립신문입니다. 아마 신문 중에선 가장 유명한 개화기 신문이죠. 1896년 서재필 등에 의해서 발행된 신문이고요. 이 순 한글로 만든 신문이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한글은 언문이라고 불리우면서 이렇게 천대당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이 한글을 이용을 해서 이제 나라의 중요한 소식들을 전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당시 지식인들이 갑신정변을 통해 대중적인 호응을 얻지 못했던 거에 대한 반성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는 또 한편으로 이제 영문판이 간행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소식을 이제 외국인들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일본에서 발행한 영자 신문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의 입장을 이제 전하게 되고 우리 한국인들의 그런 주장들은 제대로 서양인들에게 알리기 힘들었기 때문에 독립신문은 이제 순 한글로 발행이 되면서 동시에 영문판도 가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이제 최초의 민간 신문으로 이제 정부의 그런 지원이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민간인들이 운영을 하는 신문이었고요. 이 신문도 역시 주요 사건인 독립협회가 해산이 되면서 폐간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등장했던 한성순보 독립신문 이후에 이제 여러 신문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제 대한제국을 거치는 시기에 신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황성신문입니다. 이 황성신문은 주로 타겟이 됐던 대상이 이제 국한문 혼용을 쓴 것만 보더라도 이제 유림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성리학이라든가 유교를 공부했었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든 신문이었고요. 이 신문에서 활약을 하셨던 분이 나중에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역임하신 이제 박은식 선생이라던가 물론 이제 박은식 선생님은 이거 외에도 나중에 역사학자로도 유명하신 분이긴 합니다만 뭐 여러 가지가 유명하신 분이죠. 장지연 선생의 시일의 방송대국 이거는 이제 시험에서 종종 기출이 됐었는데 몇 년 전에 수능에서 출제 오류에 휘말리게 되면서 좀 문제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그 당시 이제 수능의 문제가 이제 황성신문을 물어보는 게 이제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일의 방송대국을 줬는데 나중에 이제 시일의 방송대국이 황성신문에만 실린 게 아니라 이게 워낙 유명한
글이 돼서 나중에 다른 신문에도 실려버리면서 시리아 방송대국을 실은 신문은 무엇인가 뭐 이런 류의 문제였는데 이게 답이 두 개가 돼버렸죠. 네, 장지현 선생의 시리아 방송대국 뭐 조금 그런 논란이 있긴 했지만 우리가 일제 시대로 넘어가는 을사늑약을 뭐 얘기하거나 할 때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국주의 침략에 비판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유학자이다 보니까 온건하면서 점진적인 개혁, 구본 신창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당시 이제 대한제국의 개혁과 이제 가장 가까웠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신문은 제국신문입니다. 이제 제국신문은 특징이 이제 독립신문에 이어서 순한글로 만들면서 부녀자들이나 하층민을 대상으로 이제 소식을 전하는 게 이제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1904년에 만들어진 대한매일신보, 이 신문은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뭐 순한글에서 국한문 혼용으로 넘어갔고요. 베델이라고 하는 영국인이 양기탁 등과 같이 이제 발행을 한 신문이죠. 그래서 이제 강경한 반일 논조를 바탕으로 의병투쟁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얘기를 했고 뭐 또 그런가 하면 중요한 내용이죠. 국채보상운동 확산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따로따로 외우시면은 좀 힘드신 게 이 뭐 시기별로 봐서 시리아 방송대국이 나왔던 거는 을사늑약이랑 같이 이제 외워주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에서 벌어졌었던 애국개몽운동 중에 하나였던 서상돈을 중심으로 한 국채보상운동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을 이렇게 활발하게 퍼뜨렸던 신문이 어디냐? 그러면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이 양기탁이라고 하는 인물, 이분은 우리가 나중에 105인 사건으로 없어지게 되는 이제 신민회의 주요 멤버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제 이 대한매일신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민회의 활동과도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외우실 때 따로따로 다 이렇게 흩어져서 외우면 한국사랑 과목이 되게 힘든 과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흐름을 좀 보면서 주요 사건들을 이제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다 보면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는 신민회하고도 결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국채보상운동하고도 결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발행되던 신문들이 결국은 일제의 신문지법, 여기서 이제 신문지는 뭐 신문의 종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신문과 그리고 이제 출판물들과 관련된 법인입니다. 1907년에 만들어졌고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죠. 우리 실제 수업에서 1910년대는 언론과 출판 뭐 이런 자유가 없다고 했는데 이 1907년부터 이미 그런 길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일 논조를 억압을 했기 때문에 황성신문이나 제국신문 같은 신문들도 대부분 친일적으로 돌아서게 되고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버텼죠. 이제 베델 덕분에. 이 베델이 영국인이기 때문에 당시 이제 일본의 경우 영국과 영일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인인 베델이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던 뭐 사실상 뭐 바지사장에 가깝습니다만 영국인 베델이 운영한 걸로 되어 있었던 대한매일신보는 일본도 이제 간섭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대 교육과 국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대 교육 국학은요. 먼저 이제 어떤 학교들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까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가 어디냐? 근대적인 학교가 어디냐? 그러면 정답은 원산학사입니다. 1883년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제 최초의 사립 근대적인 학교이고요. 원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들어가 있죠. 지금은 이제 북한 땅이지만 일제에게서 개항된 세 개의 항구 중에 하나였었고 동해안 일대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죠. 이 원산 지역에서는 이제 뭐 러시아라든가 일본 등으로 진출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식 교육의 중요함,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성리학보다는 근대식 학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883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1883년에 이제 동문학이라고 하는
관립학교이면서 통역관을 양성하는 기관이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우리가 새로운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면서 통역관 양성의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만든 학교였고요. 이제 제대로 된 이제 관립학교로는 이제 유경공원이 있습니다. 이 유경공원에서는 상류층 자제에게 근대적인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학교였는데, 이때 이곳의 교사로 헐버트라고 하는 인물이 와요. 그리고 이제 길모어라는 사람도 오고요. 근데 이제 이 헐버트는 이제 고종의 측근으로서 나중에 헤이그 특사 사건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 을사늑약을 반대하는 활동이라던가 이런 활동에서 이제 고종의 그런 손발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이게 헐버트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이 된 이후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도 한국에서 묻히기를 원하셔서 지금 합정역 근처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 이렇게 묻혀 있으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무렵에 여러 사립학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배재학당, 뭐 경신학교, 이화학당 등과 같이 주로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설립된 사립학교들이 이때 많이 생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 기독교 등이 이제 널리 퍼지게 된 겁니다. 1880년대 교육은 이렇고요. 1890년대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양식 근대 교육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된 시기입니다. 우리 갑오 을미개혁 얘기하면서 갑오 2차 개혁의 경우에는 일본의 영향이 되게 강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일본의 영향이 굉장히 강했지만 딱 하나 이 교육입국 초서 반포만 고종의 그 의도가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밖에 살 길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 무슨 대단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엄청난 그런 자원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사람만 많은 나라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을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하셨고,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소학교입니다. 근데 이 소학교라는 게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인데, 그 초등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선생님이죠. 그래서 한성사범학교가 제일 먼저 만들어집니다. 한성사범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외국어 학교를 만들고, 이 한성사범학교의 졸업생이 나오자 이제 소학교를 만들어서 이제 초등교육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문적인 그런 기술인들을 위해서 이제 상공학교가 만들어지기도 했었고요. 대한제국 시기에. 그리고 한성중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성중학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갑오개혁 때 만들어진 소학교의 졸업생들이 이제 막 사회로 나오게 될 때쯤 돼서 한성중학교를 만들어서 중학교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900년대가 되면 이제 이때는 뭐 여러 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시기인데요. 이거는 애국개몽운동을 했었던 분들과 결합이 되면서 각지에서 사립학교들이 많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 나라를 구하고 지키자라는 운동이었죠.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대성학교하고 이제 오산학교 같은 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들은 두 개를 다 묶어서 이제 이 두 학교들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봤었던 이제 신민회의 주요 활동이기도 하죠. 그래서 신민회가 뭐 했냐 그러면 학교 만들었어요. 신민회가 뭐 했니? 그럼 대한매일신보와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뭐 대성학교, 오산학교 등 이제 신민회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학교들이었고요. 그 외에 왕실에서도 학교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실의 후궁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자기 재산을 이제 내서 만든 학교가 이제 뭐 지금 양정고등학교죠. 지금의 양정학교, 그리고 근처에 있는 진명여고 같은 학교들이 이런 왕실에서 나온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왕실의 후원으로 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서서 신문에서도 봤던 것처럼 1908년 사립학교령이라고 하는 게 내려지면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이런 학교들을 운영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립학교령은 이제 핑계는 조선의 대한제국의 교육을 체계화시킨다라는 걸 핑계로 하고 있지만 너무나 까다로운 규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만들어진
그런 사람들이 만든 사립학교들이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폐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오히려 사립학교령은 학교를 없애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교과서에 관련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검정 규정을 통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쉽지 않게 만들어 버렸죠. 자, 그 다음에는 국어 연구입니다. 이제 국어 연구는 원래 훈민정음을 만드신 이후에 한글이 이때까지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한글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 이후로 한글을 뭐 정부에서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급을 하고 권장을 하고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글이 창제되고 나서도 거의 600년 가까이가 지난 후까지도 사람들이 한글을 쓰고 있었다는 말은 그만큼 한글이 편하고 쉽게 배울 수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어 연구의 내용을 좀 보시면 국한문 혼용체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국한문 혼용체는 국어랑 한글이랑 한문이 이제 같이 쓰인 거 혹은 이제 한글만으로 쓰여진 것들인데 일단 시작은 한글과 한문을 섞어서 쓰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육일준의 서유견문이에요. 육일준의 서유견문은 우리가 외교적으로 중립화를 이제 해야 한다라는 걸 주장한 책으로도 유명하지만 그리고 국어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당시까지 흔치 않았었던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을 해서 그나마 조금 더 쉽게 읽힐 수 있도록 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각급 이제 관보에서도 이제 국한문 혼용체 등을 사용을 하면서 한글이 이제 퍼져나가게 된 거고요. 특히나 이제 신문이었던 뭐 한글 전용의 독립신문이나 제국신문 같은 것들이 보급이 되면서 사람들이 한글을 배워두면 뭔가 도움이 되겠다는 걸 느낀 거죠. 1907년에 국문연구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지석영 선생 그리고 주시경 선생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졌고요. 이때 이곳에서 한글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이제 사용이 된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정음, 훈민정음이다, 뭐 아니면 좀 천대화해서 얘기하면 언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 것들이 이제 제 이름을 찾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문연구소에서 국어문법을 저술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국사연구인데요. 이제 국사연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 쪽에서 뭔가 사람들이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시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나라가 엄청나게 이제 성장할 때, 이제 소위 이제 요즘 표현으로 하면 국뽕이 차오른다고 하죠. 지금 뭔가 되게 우리가 되게 대단한 것 같고 막 이럴 때는 역사를 편찬하기도 하고 뭐 그리고 이제 그 역사적인 그런 인물들을 우리 현대에 끼워 맞추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라가 너무 안 될 때도 그래요. 나라가 너무 안 될 때 우리 이제 조상들 중에 훌륭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막 끄집어내고 이렇게 발굴하고 해가지고서 이제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영웅전 어떤 영웅이 있었다 그리고 외국 흥망사 어떤 나라는 어떻게 망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영웅을 통해서 혹은 다른 나라에 망하는 걸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식,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이제 독립의지와 역사의식 고양을 목적으로 했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뭐 장지현 선생님을 포함해서 이제 신채호, 박은식 같은 분들이 이런 근대 계몽사학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특히 이제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에 이제 독사신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근대적인 민족주의 역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신채호 선생이 남겼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입에서 많이 되뇌어집니다. 뭐 대표적인 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최근 1000년 역사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광문회를 통해서 이제 최남선 등과 함께 박은식 선생님이 민족의 고전을 정리하고 이제 간행하는 그런 일들을 맡았습니다. 뭐 최남선 그러면은 국문학계에서도 이제 유명한 분이긴 하지만 역사 쪽에도 관심이 있으셔서 역사에서도 업적을 남기셨죠. 다만 이제 친일로 인해서 이제 그 빛이 발한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자, 문예와 종교의 새 경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예술과 이제 문학 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종교에 대한 얘기까지요. 우리 문학 그러면 신소설 그래서 우리 그 전에 있었던 문학과는 다른 서양의 영향을 받은 그런 신소설들인데 외국의 그런 작품을 번역을 하기도 하고 이제 좀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혈의 자유의 종, 금수회의록 같은 그런 소설들 있고요. 핵에서 소년에게 같은 시도 있고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솝 이야기나 걸리버 여행기 같은 책들이 이제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민족을 계몽을 하고 민족의식을 고양을 한다라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서구의 그런 내용들을 무분별하게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도 갖고 있고요. 이게 일제의 지배를 문화적으로 정당화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예술에서는 우리나라의 서양식 노래가락이 들어오죠. 그게 바로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등이 보급이 되면서 그런 서양식의 그런 노래가락에 우리나라의 가사를 얻는 그런 것들이 유행을 하죠. 그런가 하면 전통적인 가면극에다가 신극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연극들이 이제 원각사 이제 극장입니다. 원각사 등을 통해서 이제 펼쳐지게 됐고요. 서양식 그림을 이제 보고 이제 따라하기 시작을 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종교 쪽을 살펴보시면 천주교는 1886년에 공인이 되죠. 이제 프랑스하고 이제 수교를 하면서 이게 풀리게 된 겁니다. 이제 프랑스와 수교하면서 이제 천주교가 공인이 됐고요. 이 천주교는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타겟으로 해서 타겟이 좀 그런가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통해서 이제 일반인들한테 접근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것들을 천주교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데에서 이제 무슨 부모님들이 없는 아이들이 키워지는 보육원 뭐 이런 곳에 그런 뭐 대표로 뭐 수녀님이 나오거나 뭐 신부님이 나오는 게 다 이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워낙에 우리나라의 그 6.25 전쟁 등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천주교가 그런 역할들을 잘 해줬던 거죠. 개신교의 경우에는 1884년 알렌이 이제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면서부터 널리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알렌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뭐 광해원, 제중원 같은 그런 그 근대식 병원으로 이제 의사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은 개신교를 전파하러 온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서양 의술도 보급을 하고 그리고 그 병원에 딸려 있는 학교를 만들게 되죠. 자, 우리나라 기존 전통은요. 동학의 경우에는 1대 교주 최재우, 2대 교주 최시영에 이어서 3대 교주 손병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무렵 이름을 천도교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동학의 그런 유명한 멤버들 중에 몇몇이 친일파로 돌아서면서 기존의 동학과는 좀 다른 길을 가요. 그러자 이제 손병희가 조직을 정비를 하면서 이제부터는 동학이라는 이름 대신 천도교를 쓰겠다라고 하면서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천도교에서 만세보라고 하는 그런 잡지 등을 발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유교학의 경우에는 우리가 1894년 과거시험을 폐지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에서는 500년 동안은 혹은 그 이전부터도 유학이 중요한 나라였는데 이제 유학을 공부해서 뭐 더 이상 무슨 직업을 얻거나 출세를 하거나 하는 게 불가능해지니까 좀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뭐랄까 좀 다시 그동안에 우대받던 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좀 천대당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었던 이제 박은식 선생이 유학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였었던 이제 양명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유교를 통해서 이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유교 구신 등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불교의 경우에는 사실 그 나중에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한용운 선생 같은 분이 이제 조선 불교를 통해서
이제 그 뭐 식민지 지배라던가 이런 것들을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대체로는 그 불교의 경우에는 그렇게 일본 식민지배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아요. 일부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조선시대 500년 동안 조선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아왔었던 불교계 입장에서는 그런 조선이 대한제국이 망하는 게 그렇게 아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뭐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한영원 선생을 중심으로 불교의 자주성을 회복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없던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나철 오기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단군 신앙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원래 이 나철 오기오라고 하는 분은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 오적암살단이라고 하는 오적암살단이라고 하는 을사오적을 처단하자는 그런 활동도 하셨던 분들인데, 이제 종교 활동으로 바꾸셔서 단군 신앙을 강조하면서 해외에서의 그런 독립운동을 전개하셨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의 이제 단체가 중광단인데요. 이 중광단에서 만든 무력단체, 이 무력단체가 북로군정서군이고, 이 북로군정서군이 1920년 청산리에서 일본과 싸워서 대승을 거둠으로써 이 대종교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믿고 하셨던 그런 종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